네, 안녕하세요. 기계왕 각두팔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저품질의 원인과 이를 탈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네이버 오피셜 데이터를 가지고 명확하게 설명해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거고요. 특히나 제가 직접 겪어본 저품질과 어떻게 탈출했는지 스토리를 공유해 드리고, 마지막에 네이버에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그 오피셜 데이터를 공유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네이버 블로그의 성격이에요. 네이버는 쇄국 정책이거든요. 예전에 흥선대원군이 쇄국 정책을 했잖아요. 한국이라는 땅덩어리 안에서만 활동하기를 원했잖아요. 네이버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외부 매체가 오는 걸 극도로 싫어해요. 그러니까 쿠팡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CPA 링크를 극도로 싫어하고 가장 높은 페널티를 가져간다 라는 것을 먼저 인지하셔야 됩니다. 그 이유는 네이버는 쇄국 정책을 가지고 있고 본인들의 제품과 서비스만을 이용하기를 원하는 그런 플랫폼이다.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변하지 않는 걸 좋아해요. 기존의 인플루언서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거나 기존의 기득권층에게만 어드밴티지를 주는 그런 굉장히 폐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외부 링크를 가장 싫어한다는 것을 먼저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보성 글을 작성하기를 원해요. 즉 네이버 블로그란 플랫폼은 정보성 글을 작성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스마트 스토어라는 쇼핑 채널을 별도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즉 정보성 글은 네이버 블로그에서, 쇼핑은 스토어 팜에서 이렇게 분할해 놨기 때문에 자꾸만 홍보나 세일즈 목적으로 블로그를 활용하는 것에도 분명 페널티 점수를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네이버가 홍보성 글을 극도로 싫어하는 이유는 바로 본인들이 CPC로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이버는 지금 클릭당 과금 체계를 가지고 있죠. 자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홍보하려는 사람들한테 클릭당 단가로 과금을 받아서 이를 통해 본인들이 수익을 얻는 비즈니스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비즈니스 구조를 깨트리려 하는 블로거들한테 분명히 페널티를 준다는 것입니다. 즉 본인의 밥그릇을 뺏기기 싫어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인이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 영역을 블로거들이 침범을 하면은 바로 철퇴를 내려버리는 것이죠.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유튜브나 인스타가 훨씬 돈이 된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제가 유튜브 영상 제대로 올리지도 않죠. 그리고 블로그에 들어가는 공수보다 유튜브에 들어가는 공수가 훨씬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튜브 수익이 오히려 높아요. 보여드릴게요 그냥. 우선 제 네이버 블로그고요. 제가 지금 1일 3포 막 5포 이렇게 하다가 2일 1포, 1일 1포 포스팅량을 확 줄였죠. 바로 박살났습니다. 10,000명대였던 블로그 방문자가 9,000명, 8,000명, 7,000명까지 떨어졌고 이제 6,000명까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즉 쓰레기 같은 글을 무지성으로 난사하지 않으면은 10,000명대의 블로그 순위권을 유지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겠죠. 즉 저 정도 레벨이 되면은 하루에 3포 정도 꾸준히 올려야 순위나 방문자 수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애드포스트 수익을 한번 봐볼까요? 참 이게 문제긴 해요. 쓰레기 같은 거를 막 난사해야 랭킹이 유지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이해가 안 되고 너무 옛날 방식의 시스템이라는 것입니다. 최근의 트렌드와 맞지 않고 정말 레벨 있는 사람들이 블로그에 잔존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이버에 자꾸 쓰레기 글이 넘쳐나는 거고, 제가 왜 이렇게 쓰레기 글이 넘쳐나는지는 과거 영상에서 명확히 설명드렸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길 바라고요. 자, 일단 조회수를 보시면 막 9,000, 8,000 이렇게 되다가 제가 제대로 안 썼어요. 발리 신혼여행 다녀왔거든요. 제가 거의 10,000 정도 있었거든요. 근데 1일 1포만 하니까 계속 떨어뜨려요. 이 얘기는 네가 계속해서 블로그를 3포나 5포 하지 않으면 너의 방문자를 늘려주지 않을 거야 라는 것이죠. 근데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아무런 의미 없는 글 긁어와가지고 복사를 하면 방문자 수가 늘어나고, 정말 내가 매력있고 맛있는 글을 하루에 하나만 적으면 방문자가 떨어지고, 이게 무슨 시스템이라는 거예요. 너무 이상하다는 것이죠. 각설하고 애드포스트 수익을 봐볼까요? 일단 애드포스트 수익도 떨어지긴 시작하는데 거의 비슷해요. 되게 웃기죠? 그리고 제가 하나 발견한 게 뭐냐면은 요놈들이 2,000원, 3,000원, 4,000원, 5,000원 이렇게 주다가 가끔씩 한 번씩 10,000원대를 줄 때가 있습니다. 이거는 사람들이 포기하지 않게 당근을 주는 것 같아요. 되게 낮은 수준의 애드포스트 금액을 주다가 한두 번씩 10,000원, 15,000원 이렇게 주면서 얘들이 블로그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예처럼 쓰도록 하는 네이버의 전략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게 아니면 이런 그래프가 매번 반복될 수가 없어요. 너무나 이상하다는 거죠. 내 방문자의 숫자나 체류 시간은 항상 변동이 있는데 왜 애드포스트 수익은 항상 일정할까요? 네이버가 어느 정도 통제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이게 강한 의심이 들어요. 자, 월간 수익을 볼까요?
항상 유지하죠. 비슷하죠. 그러다가 6월에 뚝 떨어지긴 합니다. 이게 14만원, 15만원까지 안 올라올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가 1일 1포를 하거나 2일 1포를 하거나 굉장히 포스팅량을 줄였기 때문에 네이버가 이놈 혼나봐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네이버 블로그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유튜브 수익을 봐볼까요? 저 유튜브 최근에 많이 안 했죠.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들어가는 시간이 블로그에 들어가는 시간의 5분의 1 수준도 안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익이 어떻게 변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보면은 제가 별다른 영상을 계속 업로드를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가 되게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동안 1847명이나 증가했다고 하죠. 한 달에 거의 2000명이나 늘었는데 그 이유는 과거의 영상들의 알고리즘을 탄 것 같아요. 제가 챗 GPT를 통해서 남의 글을 뺏어오거나 상위 노출시키는 거를 A부터 Z까지 보여드리고 제 블로그로 직접 증빙을 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블로그 강의파리들의 경우에는 본인들의 블로그를 공개하지도 않을 뿐더러 본인들이 주장하는 내역들을 직접 증빙하지도 않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다고 판단하거든요. 저는 제 블로그를 통해서 증명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직접 보여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각설하고 수익을 보여드릴게요. 자, 수익 데이터는 한 달에 한 12만원, 13만원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좋은 점은 이게 계속 늘어난다는 것이죠. 데이터를 보시면 우상향하고 있죠. 하루에 7,000원, 6,000원, 5,000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보다 훨씬 낫다는 거예요. 네이버 블로그는 하루에 2,000원, 1,000원, 900원까지 나올 때가 있거든요. 너무너무 낮은 수익이라는 것이죠. 제가 네이버 블로그 상위 1%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애드포스트 수익이 개차반인 것에 비해서 유튜브는 꾸준히 하니까 어느 정도 수익을 보장해 준다는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이버 블로그보다는 훨씬 낫다. 그 이유는 CPM 기반이기 때문이라고 과거에 설명을 드렸죠. 제가 조회수가 낮아도 평균 지속시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수익률이 괜찮은 거라고 하더군요. 아무리 조회수가 높아도 평균 시청 지속시간이 굉장히 낮은 경우에는 이 CPM에서 좋은 지수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수익도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 이 정도 수익에 만족하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다는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 봐보세요. 일간 2,000원, 2,000원 이렇게 되게 적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상위 1%에 도달한다고 해도 네이버의 광고 수익은 개차반이고 이 광고 수익을 확 늘릴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인플루언서가 돼서 키워드 챌린지에서 프리미엄 광고를 달았을 때다. 근데 그거는 매우 한정적이고 손가락 안에 드는 블로거가 돼야만 가능한데 그러한 기회는 기득권 일부한테만 주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이 네이버 블로그로 많은 광고비를 받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라는 현실을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고 이게 팩트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각설하고요. 여러분들의 블로그가 저품질에 걸렸을 때 어떠한 현상이 발생하는지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왜냐하면 제가 직접 저품질에 걸려봤거든요. 방문자 2,000명 수준일 때 제가 CPA 광고, 협찬, 미친듯이 하다가 저품질을 확 한번 걸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경험을 여러분들과 공유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일단 네이버 저품질에 걸리면은 스크롤을 아무리 내려도 여러분들의 글이 검색이 안 됩니다. 여기 나오죠? 1페이지의 스크롤을 끝까지 내려도 제가 쓴 글 자체를 찾아볼 수 없더군요. 아, 이게 네이버에서 말하는 저품질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떠한 행위를 잘못했는지 역추적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한번 봐볼까요? 이렇게 저품질에 걸리면은 최초 일방문자 3,200명 수준이던 블로그가 갑자기 1,000명 수준이 확 떨어집니다. 데이터를 보시면 이 정도에 위치하고 있던 데이터가 훅 떨어지죠. 이게 저품질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 의미는 키워드의 유실이라는 겁니다. 원래 인기 주제에 포진되어 있던 저희 블로그가 갑자기 사라진 것이죠. 기존의 1등 포지션에 위치했던 키워드가 갑자기 유실됐다는 것입니다. 즉 네이버 저품질에 빠지면 방문자 수가 지속적으로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와 동시에 내가 쓴 글이 노출이 안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방문자가 뚝뚝뚝 떨어진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네이버에서 얘기하는 저품질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저품질의 원인을 다뤄봤는데요. 첫 번째는 체크인 챌린지예요. 이거 절대 좋지 않습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순위권의 인플루언서분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체크인 챌린지 하는 거 본 적 있어요? 없죠. 이 사람들이 안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겠죠. 로직상 도움이 전혀 안 되니까. 네이버 블로그가 얘기하는 C랭크, 전문성 지수에 전혀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이러한 체크인 챌린지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제로 꾸준히 발행하는 게 중요한데 체크인 챌린지는 일상, 생각이기 때문에 오히려 네이버 품질 지수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제가 직접 이 체크인 챌린지를 막 해봤거든요. 글을 한 11개 썼죠. 글을 11개나 썼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지수와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엑셀 같은 포스팅을 계속 하다가 갑자기 체크인 챌린지로 맛집, 일상을 막 올려. 그럼 당연히 C랭크가 떨어지겠죠. 그럼 네이버 블로그 로직에 당연히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즉 굳이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는 것이 플러스 요인보다 마이너스 요인이 훨씬 크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적혀 있잖아요. 너무 바보 같은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의 C랭크는 곧 전문성을 의미하는 것을 알았음에도 순간의 판단 미스로 블로그 체크인 챌린지 글을 쓰며 음식점 글을 남발했기 때문이죠. 해당 글이 10개 정도가 넘어간 순간 저에게도 저품질의 늪이 찾아왔습니다 라고 적혀있죠. 물론 체크인 챌린지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계속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두 번째 원인은 쿠팡 파트너스예요. 이게 직격탄입니다. 다만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저품질을 회피하고 명확하게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드렸으니까 쿠팡 파트너스 하고 싶으신 분들은 과거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점은 제가 쿠팡 파트너스를 정확하게 하는 법을 아니까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늘어나요. 보여드릴게요. 지금 제가 그때 한 2주 전, 3주 전에 영상 올렸을 때 수익이 한 4만원대였죠. 지금 갑자기 7만원대로 또 올랐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계속 블로그를 통해서 쿠팡 파트너스를 해볼 거예요. 왜냐면 가만히 있어도 수익이 늘어나는데 굳이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어쨌든 제가 방법을 다 올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간략히 요약해드리면 우회 루트를 파악하라는 것이에요. 블로그 본문에 파트너스 링크를 다이렉트로 삽입해버리면 당연히 블로그가 저품질, 나락으로 가기 때문이에요. 그럼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쿠팡 파트너스가 크게 매력적일까?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제가 지금 블로그 상위 1%인가 동시에 유튜브도 하고 있죠. 네이버 카페까지 하고 있죠. 3개나 동시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CPA의 시너지 효과가 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고 초보분들이 막 CPA 링크로 난사하고 댓글 난사한다고 해서 쿠팡 파트너스로 수익이 날까? 저는 약간은 의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 랭킹이나 지수를 높여서 내가 쓴 글이 정확하게 상위 노출될 수 있는 실력을 갖춘 후에 쿠팡 파트너스를 해보는 건 어떨까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점은 본문에 다이렉트로 링크를 삽입하는 걸 제발 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타격이 크고 수많은 사람들의 일을 통해서 블로그 저품질을 겪거나 나락으로 가는 것을 여러 번 경험을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굳이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참고로 알리익스프레스의 CPA도 있거든요. 이게 제휴 프로그램인데 이것도 돈이 벌리더라고요. 간략히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것도 나중에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 건데 수수료율이 한 8% 정도나 돼요. 그러니까 쿠팡 파트너스가 3%죠. 2배 이상의 효율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만 하면은 쿠팡보다 2배 이상의 효율을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간략하게 결과만 보여드릴게요. 네이버의 알리익스프레스 어필리에이트라고 치고요. 첫 번째 클릭하시고요. 등록하시면 돼요. 등록 방법은 굉장히 쉽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고요. 자, 간단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알리익스프레스 CPA를 어떻게 진행했냐면 제가 운영하는 카페 있잖아요. 거기서 가장 저렴한 제품을 하나 찾았습니다. 바로 엑스프린터라는 제품이고 이게 상당히 많이 팔리거든요. 택배 송장할 때 무조건 써야 되는 그런 프린터인데 이게 엄청나게 싸게 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팔고 있더라고요. 이걸 제가 CPA 링크를 만들어가지고 뿌렸습니다. 뿌린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수익이 발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 16달러를 준다는 거지 7달러를 준다는 거지 아직은 모르는데 얼마 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일단 수익이 생기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파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는지를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각설하고 이제 중요한 점은 CPA 링크를 본문에 삽입하는 것이 아니고 네이버 카페를 활용하든가 아니면 카페와 연계를 하든가 아니면 블로그 댓글을 쓰든가 우회해서 활용을 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분명히 중요한 수입원이 될 것 같습니다. 넘어가고요. 저품질의 원인 세 번째는 유튜브 링크를 반복해서 삽입하는 경우입니다. 유튜브 링크든 특정 링크든 반복해서 삽입을 하면은 필터링 시스템이 잡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실수한 부분이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싶었어요. 유튜브 구독자를 늘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쓴 글에다가 유튜브 링크를 반복해서 삽입한 다음에 구독해 주시면 자료를 줄게요. 이런 식으로 구독자를 늘렸거든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구독자가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제가 블로그 로직이나 정말 매력도 있는 알맹이 정보를 주니까 그때부터 방문자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억지로 사람들한테 강요해서 푸시하는 형식의 마케팅은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고 블로그 로직에도 좋지 않고 심지어 저품질에도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진짜 정보에 반응한다는 사실도 이해해 주셨으면 해요. 억지로 사람들한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를 강요하는 것보다 정말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를 뽑아내는 것이 실력자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저품질 원인의 네 번째입니다. 대가성 문구와 편향적인 글의 콜라보레이션입니다. 바로 협찬성 글을 계속해서 쓰는 사람들을 의미해요. 제가 방문자 한 2,000명, 3,000명일 때 레뷰에 맞들리기 시작했어요. 공짜 협찬에 맞들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은 방문자 2,000명, 3,000명만 돼도 상위 10% 안에 드는 블로거기 때문에 협찬에 상당히 잘 당첨이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등록한 컨텐츠를 봐봐요. 25개죠. 협찬을 한 25번, 26번이나 받았으니까 되게 많이 받은 건데, 근데 되게 좋았던 점이 베개도 받을 수 있고 명륜 진사갈비도 공짜로 먹고 어머니한테 흑염소 진액도 줄 수 있고 제가 헬스할 때 무릎 보호대, 헬스장도 공짜, 그리고 한식도 공짜, 되게 많은 걸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좋긴 했어요.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배송형이나 쿠폰형만 하고 있거든요. 제가 직접 계속 방문해가지고 공짜로 받는 게 좀 적성엔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엔 비대면으로 하고 있긴 한데 각설하고요. 이러한 협찬이 저품질과 강력한 연관성이 있는 거는 정해진 형식에 있다는 거예요. 본문 키워드를 넣어야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외부 링크 삽입을 무조건 해야 되거든요. 외부 링크 삽입을 블로그가 굉장히 싫어한다고 했죠. 뭐 본문 키워드에 흑염소 진액, 황금이네를 넣어라, 그리고 본문에 링크를 넣어라, 그리고 정해진 내역들만 쓰도록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정해진 형식이에요. 이 체험단을 하면서 100명을 선정을 했다고 하면은 100명한테 모두 동일한 챌린지가 주어집니다. 뭐 흑염소의 성능에 대해서 얘기해주세요. 흑염소를 먹는 모습을 이야기해주세요. A, B, C, D 이렇게 요청하는 것들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사한 데이터가 쌓인다는 거죠. 좋을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블로그는 중복을 굉장히 싫어하니까 말입니다. 어쨌든 거기에다가 외부 링크를 삽입까지 해야 되고, 그리고 단점은 없는 장점만 강조를 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블로그 로직은 형평성을 되게 중요시 여기는 것 같거든요.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다양한 측면에서 데이터를 다루기를 원하는데 체험단을 하시게 되면은 단점은 없고 장점만 주구장창 적기 때문에 되게 편향적인 글을 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즉 블로그 저품질 종합 선물 세트 같은 느낌이 바로 체험단이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 중에 체험단 글만 계속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방문자 계속 떨어지고 결국 방문자가 나락이 가서 방문자 프로그램을 돌리고 계시더라고요. 즉 소소한 협찬을 받기 위해서 계속해서 편향적인 글만 쓰고 외부 링크를 삽입을 계속 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서서히 저품질의 늪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저품질을 탈출을 해봅시다. 참고로 블로그 자체가 완전히 나락으로 간 경우가 있습니다. 저품질성 글을 너무 많이 썼거나 크리티컬한 이슈 있잖아요. 뭐 성인물이라던가 불법행위 강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썼다 하면은 회생이 불가하다고 해요. 그 기준은 정확히 네이버가 오피셜로 공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지만 제가 느끼기로는 상식을 넘어선 글들 있잖아요. 상당히 상식을 넘어서는 글을 쓰는 경우 절대로 회생이 불가하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겠습니다. 각설하고요. 저는 이제 저품질에 걸려서 제 글이 1페이지에 노출도 안 되고 키워드도 유실됐을 때 바로 그 순간에 즉시 해당 방법을 진행을 했습니다. 즉 저품질에 빠졌다는 의심이 드는 즉시 제가 행동을 취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품질을 탈출하면은 다시 상위 노출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방문자 2,000, 3,000명 시절이었을 때니까 메가 키워드를 가죠. 검색 수가 12,600 꽤나 되는 이 키워드에도 제 글이 올라오게 됩니다. 저는 확실하게 깨달았어요. 결국 네이버 블로그란 전문성과 정보 전달에 포커스를 맞춘 알고리즘을 보유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됐고요. 나중에 홍보 글을 쓰거나 CPA를 쓸 때도 홍보성 글이 아닌 교묘하게 정보성 글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돌려서 쓰는 게 네이버 로직에 좋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죠. 저품질 원인 5번째는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하던가 스팸 글을 양산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참고로 저희 회사 직원이 항상 복붙으로 글을 쓰는데도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지 않더라고요. 다만 그분은 글을 메모장에 복사한 다음에
그 다음에 복붙으로 블로그에 가져오더라고요. 다만 하루에 한 개씩만 그렇게 합니다. 즉 복사 붙여넣기를 하루에 하나씩만 하는데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확인을 했고요. 각설하고 네이버 공식 입장을 한번 봐볼게요. 블로그의 공식 입장은 네이버 블로그에 스팸 필터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사용자들의 검색 만족도를 저해하는 문서를 지속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검색 노출을 시도하고 있는 어뷰징과 스팸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필터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쉽게 설명드리면 무지성으로 데이터를 막 복붙해서 하루에 10개, 20개를 뿌려버리면 스팸 필터를 적용해가지고 너 네이버 블로그 글을 써도 검색이나 노출이 되지 않게 할 거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즉 복붙을 미친듯이 하는 건 절대로 안 좋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바로 저품질을 간다고 네이버가 오피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탈출 방법에 대해서 다뤄보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썰들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는지 보여드릴게요. 저는 쿠팡 파트너스를 가장 먼저 건드렸습니다. 본문 안에 있는 쿠팡 파트너스 링크를 삭제해버리고 그냥 재발행을 했어요. 뭐 CPA 링크, 대가성 문구, 이미지 모두 삭제하고 그냥 저장하고 재발행했습니다. 제가 느꼈을 때 가장 큰 문제가 쿠팡 파트너스였거든요. 다른 문제들이 복합적으로 적용이 되었겠지만 쿠파스를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쓴 글이 검색이 안 됐다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몇몇 인기글에 붙어있던 유튜브 링크와 홍보 대가성 문구도 삭제하고 그냥 재발행을 해버렸습니다. 재발행이 상당히 위험하다는 썰들이 있는데 제가 직접 해보니까 크게 문제는 없어 보였습니다. 하루에 한 2개, 3개 정도는 해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더라 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특히나 유튜브 구독자들 늘리기 위해서 동일한 링크를 계속해서 삽입하는 건 절대로 안 좋더라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블로그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켜줬던 게 엑셀 실무 포스팅이랑 온라인 마켓 포스팅이었거든요. 요것만 계속 썼습니다. 한 3일인가 4일 정도 꾸준히 하루에 한 3개 정도 썼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평소 2배 이상의 시간을 투하해서 전문성 있는 글을 계속해서 쓴 거죠. 자소서, 스마트 스토어, 포스팅을 꾸준히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느끼는 건 중요한 건 결국 본질이 맞는 것 같아요. 결국 구독자들이 사랑하는 거는 정말 전문성 있는 글을 꾸준히 발행했을 때 선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네이버 블로그 마켓은 전문성 있는 글을 하루에 하나 쓰는 것보다 실력이 떨어지는 쓰레기 글을 하루에 3개, 5개, 10개 발행해버리는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제가 점차적으로 퀄리티 있는 데이터를 유튜브로 옮기는 거긴 하죠. 그리고 현실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하루에 3포씩 계속 쓰면서 블로그 방문자 1만을 달성을 했었죠. 근데 이게 돈이 되지는 않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제가 네이버 인플루언서도 아니고 최적불도 아니기 때문에 협찬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것을 강하게 깨달았고요.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도 개차반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네이버 블로그 방문자 1만을 유지했을 때 네이버 애드포스트 수익이 50만원 이상만 됐어도 계속 했을 거예요. 근데 이게 10만원대 수준에 불과했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들어가는 공수를 지금 굉장히 줄인 상태고요. 나중에 필요하면은 1만 달성은 쉬워요. 그냥 1일 3포나 5포씩 2주에서 3주 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싫다는 겁니다. 그 시간에 네이버 카페의 CPA 광고나 아니면 유튜브에 투하하는 게 훨씬 돈이 되고 나한테도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바로 박살나고 있잖아요. 방문자 숫자가 뚝뚝뚝 떨어집니다. 야, 너 왜 지금 하루에 3개, 5개 쓰다가 하루에 하나만 써? 너 자꾸 이러면은 블로그 방문자 떨어뜨릴 거야 라는 경고로 들리지만 그렇게 내가 1만을 달성한다고 해도 결국 나한테 돈을 주거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없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를 떠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과연 제가 계속 생각하는 게 처음 시작한 평민인 우리 일반 블로거들이 월 800만원 벌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계속해서 하게 되는 거고 결국 쉽지 않고 불가능에 가깝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팩트고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이제 8에서 20만원 수준의 협찬건이 조금씩 들어와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블로그를. 참 계륵 같은 존재라고 생각하거든요. 내가 드리는 공수에 비해서 성과는 적지만 또 이 돈이 없으면 좀 아쉬워. 그러니까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감사활동비 20만원, 원고료 8만원 다양한 협찬이 들어오고 제가 마음에 드는 거를 셀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포기하기 애매하다라는 것이죠. 여기까지 들어주신 분들을 위해서
네이버 블로그 오피셜 데이터를 안내해 드릴 거고 댓글에 링크를 삽입해 놓을게요. 더 듣기 싫으신 분들은 요 댓글 들어가셔서 네이버 블로그가 오피셜로 저품질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나 것을 살펴보시면은 확실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최저가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란 있는가? 정답은 X라고 하고 있죠. 네이버 블로그 공식 입장은 내 눈으로 직접 본 사실인데 왜 없다고 거짓말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이건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다. 이거는 조금씩 여러분들끼리 전파하면서 그 정의 또한 계속 조금씩 바뀌어왔다. 즉, 이 정체 자체가 불분명하고 모호한 개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거 자체가 개소리예요. 네이버의 최저가 블로그, 저품질 블로그는 반드시 존재합니다. 블로그를 꾸준히 해온 네이버 인플루언서들이 제가 정성껏 쓴 글을 눌러버리고 상위 노출해버리잖아요. 그리고 그 상위 노출 기간도 상당히 깁니다. 이런 걸 보면은 최저가 블로그는 반드시 존재하고요. 저품질 블로그도 반드시 존재합니다. 한번 나락에 가면은 그 사람이 쓴 글이 스팸 필터에 걸리기 때문이죠. 그래서 없다고 하는 것 자체가 좀 넌센스예요. 확실히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최저가 블로그는 결국 C랭크가 잘 적용이 된 블로그다 라고 하고 있죠. 출처의 신뢰도 기반으로 한 C랭크가 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웃겨요.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해드릴 건데 전문성 지수도 떨어지고 거짓 데이터를 들어가 있는 인플루언서 글이 있는데 이게 상위 노출돼 있더라고요. 제가 요거는 다음 콘텐츠에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 인플루언서 분이 라벨 프린터에 대해 썼는데 아무것도 모르고 내용도 다 틀리고 심지어 맞춤형까지 다 틀렸어요. 그런데 이게 상위 노출돼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소리예요. C랭크가 정확히 적용돼 있다? 그렇다면 왜 전문성 있는 정확한 글이 상위 노출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 인플루언서가 잘못 쓴 오류 데이터가 상위 노출돼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당신들이 설명할 수 있을까? 없잖아. 그러니까 이 C랭크도 정확히 적용돼 있다. 이것도 개소리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천하무적 블로그는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찬 시장에서 네이버 인플루언서들 최적불만 선정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블로그를 너무 싫어하는 게 거짓말을 너무해. 한국 회사 특인가 모르겠는데 항상 본인들이 정당하고 공정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네이버 블로그 시장은 공정하고 정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네이버 인플루언서 분들이나 이미 성공하신 분들이 야 네가 노력을 안 했으니까 그렇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지. 내가 이해하는 거는 네이버 초기 인플루언서들 당신들이 들인 노력과 공수에 비해서 지금 처음 시작하는 분들이 당신들이 한 노력과 공수를 한다고 당신들의 위치에 오를 수 없다니까.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불공정 시장이라는 것을 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야. 그런데 무슨 노력을 얘기해. 그러니까 그게 너무 이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스팸 필터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단순 복붙을 해서 계속해서 블로그 시장을 혼란시키는 이런 블로그를 삭제한다. 스팸 필터로 걸러버린다 라는 것도 블로그가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품질 탈출할 때 하루에 3개씩 시간을 두고 포스팅한다. 이건 X라고 하는데 저는 세모가 맞다고 생각합니다. 블로그 저품질 요소를 삭제한 다음에 꾸준히 정보성 글을 포스팅하는 게 저품질 탈출에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블로그 상위 노출이나 방문자 늘리기 위한 거, 뭐 박스권 탈출이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이게 맞아요. 하루에 정확한 시간은 아니더라도 시간을 두고 2개, 3개, 4개, 5개 이렇게 포스팅하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즉 내가 1일 5포를 하고 싶다고 할 때 계속해서 발행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한 2시간 간격으로 하나, 둘, 셋, 넷, 5 이렇게 포스팅을 할 때 훨씬 상위 노출이나 방문자 수 증가할 때 유리했어요. 그래서 요거는 세모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방문자 수가 계속 추락하고 있죠. 근데 제가 어떻게 다시 상승하는지 그냥 보여드릴게요. 하루에 1일 3포만 해가지고 한 3주, 4주 정도 하면은 쭉 방문자가 올라갈 거거든요. 제가 이것도 나중에 컨텐츠로 다루겠습니다. 그리고 상업용 블로그는 매일 일상글을 올려야 한다? 이건 X가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뭐 순백 보리차 요거를 파는 사람이다 라고 하면은 뭐 물의 성분 그리고 보리차가 몸에 좋은 점 보리차를 먹었을 때 변화 과정 이런 정보성 글을 계속 쓰는 게 훨씬 C랭크에 유리한 게 맞습니다. 내가 보리차를 팔다가 갑자기 술을 먹고 맛있어요 라고 하던가 맛집 포스팅을 막 하던가 이러면은 C랭크에 도움이 되지 않겠죠. 즉 10개의 일상 글보다 전문성을 살린 1개의 글이 검색을 통한 방문자들의 만족도가 높기 때문에 훨씬 검색 결과에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라는 말은 사실이 맞습니다. 다만 이러한 글을 1개가 아니고 3개, 5개 엄청나게 많이 포스팅을 하고 포스팅의 질을 떨어뜨릴 때 여러분들 블로그가 폭발적으로 성장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블로그를 장기간 관리하지 않으면 저품질이 된다. 세모가 아니고 동그라미입니다. 제가 지금 블로그를 잘 안 쓰고 있죠. 근데 제가 블로그를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글을 안 쓴다 하면은 방문자 수가 쭉 떨어질 거예요. 뭐 저품질이랑 다를 바가 없죠. 방문자 수가 유지가 안 되니까요. 근데 유튜브는 그렇지 않습니다. 유튜브는 영상을 올리던 말던 과거 영상이 매력이 있으면은 계속 레벨이 유지가 되더라고요. 오히려 저희 경우에는 구독자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쓰레기 같은 글을 계속 쓰지 않으면은 블로그의 랭킹을 쭉 떨어뜨릴까요? 가장 화나는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블로그 초반에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쓴 글이거든요. 10년차 직장인의 사람인 경력 기술수 양식 공유라고 되어 있죠. 통계해 봐볼까요? 누적 조회수 5만 건이에요. 엄청나게 많이 본 거죠. 그리고 공감도 94개, 댓글이 1200개 정도나 달렸죠. 많은 사람들이 이걸 봤다는 겁니다. 근데 이걸 통해서 발생한 수익 하루에 1000원, 2000원 될까? 굉장히 적은 수익을 줬어요. 이 네이버 블로그 놈들이.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서 터졌다 하면 엄청난 수익이 나왔을걸요. 이 정보가 되게 매력도 있는 정보였거든요. 제가 이제 사람인 자소서에 대해서 쓰는 법을 알려줬는데 제가 10년차 직장인이죠. 그리고 회사를 되게 많이 다녔거든요. 이직에 약간 미쳐 있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이직의 로직을 알고 싶어가지고 입사 지원을 엄청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보면은 뭐 대기업도 다녀봤고요. 그리고 한라시멘트였나? 이런 데도 있었고, 풀무원 이런 데도 있고, 시몬스 이런 데도 있고, 아주네트웍스, 롯데홈쇼핑, 소비지회사 여기 어디였지? 기억이 안 나네. 과거에 티켓몬스터 유명했을 때. 근데 지금 티켓몬스터 들어가면 박살납니다. 지금 망해가지고 난리 났죠. 그리고 이때 11번가도 있었다. 11번가도 지금 들어가면 안 좋을 것 같아요. 여기도 망하고 있죠. 그리고 밀레 에델바이스 이런 데도 있었고, 풀무원 또 붙었고, RG 피코라 이게 요기요도 있었고, 샘표식품 이런 데도 있었고, 상당히 많은 기업의 서류 합격이나 최종 합격을 하고 지금도 면접관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정보를 다 공개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실제로 신입사원분들이 이거 통해가지고 합격도 많이 했어요. 아싸리 제가 자소서를 그냥 공개를 해버렸거든요. 자소서 제목은 어떻게 쓰고 어떻게 써야 붙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자소서 자유 양식을 엑셀 파일로 첨부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이유 추가 후 비밀 댓글을 달면은 내가 여기 답변 드릴게 라고 하니까 상당히 많은 대중들의 선택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댓글이 2163개 달려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글이 상당히 매력적이었다는 건 팩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블로그에는 수익을 주지 않더라, 돈을 주지 않더라 라는 것을 제가 느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네이버 블로그가 실망스럽다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에서 터졌으면 조회수 상당히 많이 나왔겠죠. 그리고 돈도 상당히 많이 벌었을 겁니다. 제가 이걸 너무 늦게 알았다는 거죠. 유튜브가 훨씬 매력적인 채널이라는 것을. 각설하고 1일 1포, 1일 3포, 1일 5포 시스템이 네이버 블로그엔 반드시 존재한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고, 이게 되게 짜증난다 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검색에 잘 안 나오면 블로그를 초기화하거나 버려야 한다. 이것도 X인 것 같아요. 왜냐면 블로그가 정상 궤도권으로 오르는 건 한 3개월, 4개월, 5개월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보성 글을 3개월에서 4개월 정도 꾸준히 발행을 해야 내가 원하는 타겟 키워드에 조금씩 노출이 되고, 이게 실력이 계속 붙으면은 내가 키워드 검색량이 많은 이런 키워드에도 점차적으로 노출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버리지 말고 꾸준하게 쓰는 게 정답인 것 같아요. 특히나 과거에 생성된 블로그를 버리는 건 되게 바보 같은 일 같아요. 그게 훨씬 상위 노출에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입수 500명은 유지해야 저품질이 풀린다. 이것도 X예요. 이건 전혀 의미가 없고요. 정보성 글을 꾸준히 작성하는 거 말고는 답이 없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무슨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되게 유용한 범죄 관련 글을 쓰면은 그때는 블로그가 회생 불가할 거다라는 거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방문자 수가 급격히 늘어나거나 공감이 급격히 늘어나는 경우 저품질이 된다. 이것도 X인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메가 키워드가 터져가지고 방문자 수가 갑자기 상승할 때 있거든요. 그런 것 때문에 저품질이 나는 거 말이 안 되긴 하죠. 그리고 얘네들이 말하는 거 있잖아요. 특정 블로그를 검색 결과 상위 노출시키기 위해서 불법적인 툴을 이용해서 방문자 수를 속이는 등의 행위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은 통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각종 스팸 필터링과 어뷰징 제어 시스템이 그런 시도를 막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죠. 이것도 개소리예요. 지금 가짜 블로그 엄청 많고요. 불법 프로그램 통해 가지고 방문자 수 쭉 상승시키는 사람들 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짜 블로그를 통해 가지고 협찬을 막 받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쓴 글이 상위 노출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시장이 이미 정착이 되었는데 이 네이버 블로그 놈들이 컨트롤을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진짜 못하는 거예요. 구글처럼 CPM 방식을 통해 가지고 실력 있는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게 하지도 않을 뿐더러 가짜 블로그가 판치고 있고, 최저가 블로그나 네이버 인플루언서들 데이터만 상위 노출시키게 하고 있기 때문에 실력 있는 사람들이 다 떠난다는 것이죠. 블로그 이러다 망합니다 진짜.
넘어가고요. 그리고 깨끗한 IP 주소에서 포스팅을 해야 된다. 이것도 X가 맞아요. 제가 이제 발리 가 있을 동안 발리에서 글을 썼거든요. 발리에서 글을 쓸 때 상위노출 그냥 되더라고요. 발리에서 쓰거나 제가 카페에서 쓰거나 회사에서 쓰거나 집에서 쓰거나 제가 굉장히 많은 IP 주소를 활용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게 문제 없더라고요. 문제가 있는 거는 스팸 문서예요. 그냥 복붙을 막 했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청정 IP에서 포스팅을 해야만 상위 노출되거나 저품질에 안 걸린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장 논란이 되는 주제, 글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해도 되나요? 라는 거잖아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릴게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기계가 글을 작성한다고 추측했을 때 이게 저품질에 빠진다 라는 거예요. 실제 타이핑을 해주는 툴도 있거든요. 이걸 네이버 블로그에 적용하면 오히려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얘네가 계산하는 방식을 이미 공개를 해버렸어요. 글 작성 시간 간격과 글 길이를 고려해 평균적인 타자 속도를 계산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이 이야기는 당신 블로그 글을 쓸 때 체류 시간을 볼 거야 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에 글을 켜놓고 적어도 40에서 50분을 그냥 켜놓으라는 거예요. 즉 블로그 글을 작성할 때 메모장에 챗GPT 글을 쓴 걸 쭉 복사한 다음에 그걸 그대로 블로그에 가져와도 상관없습니다. 가져온 다음에 수정을 하시는 거예요. 수정을 하시고 사진, 영상, 문자들을 천천히 넣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글 작성 체류 시간을 한 40분에서 50분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문제가 없다고 얘네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러한 반복적인 포스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을 하루에 5번, 10번을 복사, 붙여넣기를 계속 한다고 하면은 이걸 저품질로 빠뜨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에 1개 정도는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저희 직원이 직접 하는 걸 봤어요. 이 친구는 이유는 모르겠는데 메모장에 글을 계속 쓴 다음에 이걸 그대로 블로그에 복붙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걸 하루에 하나 정도 하기 때문에 문제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참고로 이런 걸 하루에 딱 한 번 한다고 바로 저품질에 빠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반복이에요. 잘못된 행위를 반복하면 어느 순간 블로그가 저품질에 빠지기 때문에 복붙이 너무 걱정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한 번 정도 메모장에 작성하고 이걸 옮긴 다음에 체류 시간 한 40분, 50분 정도 가져가 보세요. 그러면 저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 같다고 하고 네이버도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글을 수정하거나 카테고리 이동하면 저품질에 빠진다. 이것도 X가 맞아요. 이건 제가 직접 해보고 있거든요. 이건 네이버도 이제 안타깝다고 하고 있죠. 글을 수정하면 검색 결과 노출에 불이익이 있다라는 소문이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 출처가 어디에서 온지 자기들 모른다 라고 네이버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러한 소문 때문에 오탈자, 틀린 정보가 있어도 수정하지 못하는 블로거가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정 게시물을 생성하고 이슈가 많은 데이터를 업데이트하면서 검색 트래픽을 늘리는 패턴의 어뷰징이 있었다고 하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내가 A라는 글을 작성해요. 그리고 이게 상위 노출되면은 이슈성 데이터로 바꿔. 이건 당연히 어뷰징이겠지. 그게 아니고 글을 수정하는 거, 내가 오탈자나 틀린 정보 그리고 카테고리 수정하는 거, 이 정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얘네가 얘기하는 어뷰징은 상위 노출된 데이터에 쿠팡 파트너스 링크 같은 걸 삽입하거나 지속적으로 블로그 글의 제목이랑 본문 키워드를 바꿔가지고 상위 노출에 유리한 데이터를 바꾼다, 이런 거예요. 내가 쓴 블로그 글의 원천 있잖아요. 기본 틀을 그대로 유지하고 노출되어 있는 키워드나 기초 정보를 변경하지 않는 선에서 변경은 상관없는데 너 선을 넘지 마, 이거예요. 어뷰징성 수정을 하지 않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상입니다. 상당히 길었죠, 오늘. 그만큼 제가 겪은 사례와 네이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피셜 데이터를 다 다뤄봤습니다. 이 정도면 네이버 저품질 원인과 탈출하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인지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기계왕 각투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